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월 19일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강연을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 변화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또 도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길을 찾아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셈입니다. 5회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는다를 화두로 삼아서 진행해온 이 한 달 동안에도 사실 어김없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는 요동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도 한미 군사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전개되는 동안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위기지수는 끝없이 높아졌었습니다. 이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의 길을 찾는 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평화의 끈을 절대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 강연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회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를 화두로 삼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은 변화무쌍한 남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학계의 원로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시각에서도 한반도 평화 현실을 살펴보았고 이념적 갈등과 진영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가능성 모색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탐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민족 공동체와 평화,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년 전에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는 오늘처럼 아니 오늘보다 더 어지러웠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어지럽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항상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힘겨운 시련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언제나 구람이 없이 온갖 시련을 뚫고 나가는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힘과 지혜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에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민족사회, 민족 공동체의 활로를 찾아나가는 데 앞장섰던 민족 종교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한반도 평화, 그 진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족 종교 쪽에서 활동해 오신 세 분의 활동가 내지는 학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우선 한국종교인 연대 상임 대표이신 김대선 원불교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교무님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쁘실 텐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동학학회 회장이시고 천도교 종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신 경희대 임형진 교수님이십니다. 임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천도교와 원불교 등 여러 민족 종교들이 포함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특히 그 결의열 살리기 운동본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이찬구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민족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임 교수님을 먼저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근대 한국 사회 민족 종교의 출발이 수은체주 선생님의 동학에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명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시지만 소개해드린 대로 현재 동학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천도교 종학대학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천도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써오셨고 북쪽에 있는 천도교 청당에 대한 연구도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신문의 논설위원이세요. 그래서 맷돌 고성이라는데 맷돌 고성 아주 그냥 고고한 이러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연을 열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동학농민혁명이란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 1984년이었으니까 거의 130년이 경과하고 있네요.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고 결국은 한반도의 허리가 동강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절반이 깨어진 사기그릇처럼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제 모습 갖추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자세한 말씀을 이명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리아연구원에서 초청을 해주셔갖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사실 뭐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서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경희대학교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동학학회라고 동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전문학자들 전국에 한 250여 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자발적으로 다 운영하는 동학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를 또 지금 어떻게 뭐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동학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남북 교류하는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천도교 청우당과 교류를 좀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제 연구 주제 자체도 또 남북 화해고 또 그리고 천도교 청우당을 통한 남북 화해와 남북 협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 이 취지에 적합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또 우리 모두의 이제 앞으로 숙명처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지형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소위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자기네들은 완도고 완전한 섬이고 우리는 저 반쪼가리 섬이다라는 뜻으로 다 이제 반도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는 사실 반도라는 말이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라는 말을 썼으니까 저도 지금 한반도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한반도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가 절묘하다 보니까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묘하게 이제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도 있죠. 이른바 이제 대륙 문화를 일찍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해양 문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평화를 지향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다가 5,000년 동안 뭐 900 몇 번의 침략을 받았다, 외집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케이스는 이제 극히 드물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대륙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요. 또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이 또 밑에 받치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포괄되고 있는데, 근데 4개의 나라가 모두 하나같이 세계 4강입니다. 100년 전에도 강국이었고 지금도 또 강국입니다. 혹자는 뭐 일본은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도 또 보통 강력한 나라가 아니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과 중국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일본과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어떻게 보면 참 복이 없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렇게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지. 근데 또 한편 자랑스러울 수뿐이 없는 것은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금까지 지키고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른바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다가 또 우리를 또 뿌듯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근대화와 이 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두 가지의 이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는 것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런 목적을 달성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들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륙국가이자 또 해양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분단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섬 아닌 섬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모두 다 아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대륙 국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아니면 배 타고 갈 수뿐이 없어요. 즉 일본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 아닌 섬나라가 돼 있는 셈입니다. 지금 즉 북쪽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을 통하지 않고는 대륙 국가라는 그 우리들의 그 희망이 이제 봉쇄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지금은 좀 남북 관계가 좀 껄끄러워진 상태입니다만은 뭐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보고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우리 남쪽의 그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마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된다. 맞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죠.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려면 이제 부산항이라든가 이제 목포항에서 이 무역 상품들이 산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열차로다가 뭐 강릉을 통해서 동해안 강릉을 통해서 북한의 원산을 통해서 낮은 선봉을 지나서 시베리아 열차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로다가 딱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한 12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계 무역량을 싣고 간다면은 논스톱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무역을 싣고 무역 상품을 싣고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서 파리라든가 리스본까지 간다면은 뭐 빠르면은 뭐 한 열흘이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논스톱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그야말로 세계 무역의 중심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는 정말 엄청난 대륙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진짜 특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순간인데, 이게 모두가 다 일자리라는 그
문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자원도 그렇고 또 이제 자원도 무한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무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지금 악조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는 그런 거 놓고 본다면은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바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공동체가 이룩된다면은 그건 뭐 젊은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걔네들이 꿈꾸고 있는 것에 한 2배, 3배 아니 심지어 한 10배 이상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대륙 진출을 한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의 이 북한과 우리가 이제 결합이 돼서 물론 뭐 그 당장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여간 서로 상호 교류를 늘리면서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걸 한다면은 북도 좋고 우리 남도 좋은 겁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우리가 탄다면은 일자리가 한두 개 늘어나겠습니까? 또 그리고 젊은 아이들의 꿈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꿈을 꾼다면은 저는 한반도 평화 공동체는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밉거나 뭐 싫다는 거 북이 뭐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들춰내면 한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북과 어떻게 하면 저 교류 협력을 해나가서 화해를 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이건 뭐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성세대가 해야 될 과제이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지향했던 민족이다. 지금 비록 남북 간에 많이 대립되고 으르렁대고 뭐 산악계 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다가 평화를 지향한 민족이다라는 걸 저는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평화를 지향한 민족이냐? 그거는 우리의 기본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의 이념에서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단군 이야기를 신화다 뭐 그거 뭐 그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우리들이 적어도 단군이 역사적 존재인지 실제적 존재인지를 따지기를 떠나서 상징 즉 우리는 단군이라는 존재의 후손이다라는 건 우리 민족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존재, 즉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의 상징이라는 면에서 저는 단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군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단군은 틀림없이 즉 이제 단군으로부터 우리의 이제 고조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조선의 탄생은 단군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군의 출현이 이른바 이제 우리의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정말 하늘과 땅이 결합된 즉 하늘족을 대표하는 한웅과 땅족을 대표하는 웅녀가 결합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인 삼위일체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 고조선이 시작됐다. 즉 우리 민족이 출발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어떤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더라도요, 대개 보면 전쟁, 파괴, 정복 이런 걸 통해서 건국 신화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건국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국 신화는 한웅과 웅녀의 결합, 즉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단군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즉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축복받는 순간이 결혼 아닙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출발했다. 이거는 우리 민족 출발 자체가 그야말로 이 가장 평화로운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려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하셨던 현상윤 박사님께서 조선사상사라는 책에다 이미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그 조선사상사에서 이 현상윤 선생은 우리 민족은 신시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시, 그러니까 신의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민족 최초의 그 공동체, 민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아사달이 바로 신시다라는 것인데 그 신시라는 곳은 4개의 축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축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 그리고 또 두 번째 축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세 번째 축은 인간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
공경심. 그 네 번째 축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이 네 가지가 결합돼서 오늘 이른바 신시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친과 인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런나요? 우리 민족 보면은 내버려 둘 때 더 잘하잖아요. 뭐 강요하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멍석 깔아놓으면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뒀을 땐 잘해요. 저절로 잘 운영이 됩니다. 이른바 조화와 화합을 절묘하게 이루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다가 이런 단군으로부터 나온 이런 그 평화적 이념이 조화와 화합의 사상보다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례를 들자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이른바 통일신라의 그 가장 최고의 이론가가 있다면 원효 아닙니까? 원효 대사는 화쟁 사상을 얘기했어요. 화쟁은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화쟁할 수 있다, 즉 화합할 수 있다, 한 가지로다가 화합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원효의 화쟁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신라의 그 이론적 기반을 만든 인물이 바로 원효의 화쟁이다. 그리고 그 화쟁을 계기로다가 비로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그 화쟁 사상의 이 계승은 이른바 그 고려 시대 때, 그 고려 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불국토 국가 아닙니까? 이 불교를 국교로다 생각했고 또 어떻게 해든지 간에 불국토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고려의 국가 이념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종과 선종으로 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교종은 이른바 학승 공부하는 승려들이고 선종은 이른바 이 수련을 하는 승려들이고, 근데 이 대립이 너무 심해갖고 교종파와 선종파로다가 갈라져서 고려가 결단나기 직전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거를 결합시킨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한국적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계종으로다가 고려에 분열되기 직전에 있던 고려를 다시 또 화합시킨 겁니다. 이런 전통은 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죠. 조선시대에도 뭐 성리학 사회에 있습니다만 성리학은 또 뭐 이기 논쟁으로다가 얼마나 또 치열한 사단 칠정 논쟁, 석관 뭐 얼마나 치열한 논쟁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무리 지으신 분들이 바로 율곡과 퇴율 사상이 바로 또 그걸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다가 단군에서 얘기했던 그 평화로운 이념, 그리고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평화를 창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그런 성격이 한국 사상 전반으로 쫙 흐르면서 일관하면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 마무리 결정판이 저는 조선시대 말기에 등장했던 동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은 수훈 최재호가 1860년에 지금부터 163년 전에 창도를 했죠. 그러나 동학의 출현 자체가 이 뭐 지역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경상도인 경주에서 출연했지만 동학이라는 이름이 완성된 것은 또 전라도예요. 전라도 남원에서 수훈 최재호 선생이 그 경주에서 동학을 만들어내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국대도였어요. 무한한 그 끝없는 넓은 도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던 건데, 당신이 이 동학을 얘기하면서 동학을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무국대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까맣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경찰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요번에 뭐 안 올 때도 있었네. 저 이태원에서는 안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경찰이 제일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최재호 선생 집으로 다 사람들이 막 이 동네 저 동네 선비들이 막 몰려와서 새로운 도가 뭐냐고 가르침을 달라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경찰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포졸들이. 그리고 또 뭐 시기를 당하죠. 도대체 저 문중에 무슨 망신이냐, 성리학을 해야지 왜 엉뚱한 걸 하느냐,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호 선생이 이걸 피해서 당신이 그동안 깨달은 바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주를 떠나서 남원으로 옵니다. 전라도 남원으로 오셔갖고 거기서 이제 은저감이라는 조그만 암자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선국사의 말사라고 할 수 있는 덕밀함의 그 암자를 하나 빌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이 이 깨달은 바를 정리를 하십니다. 그 정리한 책이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아닙니까? 근데 그 글을 쓰실 때 이제 당신이 얻은 이 도가 동학이다라고 이름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출발했지만 마무리는 전라도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지역적으로라도 참 이렇게 참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또 동학은 당시 그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됐던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선도를 통합시킨. 근데 물론 뭐 이것을 그 세 종교를 합쳐갖고 비빔밥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수은체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이건 마치 고은 최채원 선생이 풍류도를 얘기할 때 유불선 3도를 포함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랑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학은 당시까지 내려왔던 많은 그 역사적 그 사상적 물줄기가 하나의 결합해서 근대기적 표현으로다가 완성된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학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인내천 아닙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저는 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이 표현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표현은 또 없고, 또 한편 한국의 근대의 출발은 바로 이 인내천을 자각한 사람들이 시작이 바로 근대다라고 했을 때 동학의 출발이 바로 한국 근대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학은 그 이후에 이 처음에는 백성들로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많은 지식인도 감화돼서 거기 참여를 했죠. 그리고 동학적 세상, 이른바 사람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1894년 이른바 동학농민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거대한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지만 좌절되고 말았죠. 당시 무지한 그 관료층과 그리고 또 일제가 일본의 그 신신무기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동학군은 무참히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학이 꿈꿨던 세상이 좌절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3.1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역시 동학의 뒤를 이은 천도교가 또 제2의 동학혁명 차원에서 또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3.1운동이 좌절됐지만, 그러나 또 임시정부가 결성이 돼갖고 임시정부에도 또 동학의 후손들이 적극 참여했고, 국내에서도 또 어린이 운동과 또 개벽지 같은 걸 통해서 또 한국 근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또 나름대로의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또 동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방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물론 천도교 청우당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정당입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천도교 청우당이 이제 복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복당이 되고 북쪽에서도 복당이 돼서 남북 모두가 천도교 청우당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익적 정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강제 해산당했고, 북쪽에서는 그 북조선 청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남아갖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북한 노동당에 대항하는 야당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에서는 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당, 친구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 두 당이 이제 우당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뭐 지금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다 보자면 북한의 여당이 노동당이고 조선 노동당이고, 야당이 천도교 청우당과 조선신민당, 조선민주당, 이 두 정당이 이제 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그 동학은 비록 한국의 전통적 사상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이제 교세도 미미하고, 또 그리고 워낙 압도적인 이 남북의 그 주도 세력과 그리고 또 외세가 워낙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큰 역할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과 또 천도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자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참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다가 한반도와 좀 비슷한 지형이에요. 물론 거기는 대륙의 뭐 반도는 아니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형 자체가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유럽이라는 강대국 딱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학술적 용어로도 이제 피벗 지역이라고 해서, 피벗이라는 말은 저 농구라든가 이제 핸드볼 같은 거 할 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구할 때 보면 여러분 왜 농구공을 가진 선수가, 들은 선수가 한쪽 다리를 띄지 않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좌우 어느 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비하는 쪽으로 다 공을 돌릴 수도 있고 공격하는 쪽으로 다도 공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피벗 작전이라고 하는데, 지형적으로다가 이렇게 한쪽 편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쪽 편에 들 수도 있고 저쪽 편에 들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이 이제 피벗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 들 수도 있고 그 유럽 편 들 수도 있고 이런 절묘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지역일수록 이제 균형 감각을 딱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중심 역할을 딱 해줘야 되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보다 치우쳤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반발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피벗 지역인 곳에 있는 지형 그 국가들은 항상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완충지대라는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는 정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아주 절묘한 피벗 지역 중에서도 피벗 지역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혼란 또는 뭐 전쟁, 심지어는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역할을 잘해야 돼요. 중심 역할을 잘해주고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피벗 지역의 이 역할인데,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11일 날인가요? 11월 11일인가요? 이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한미 또 한미일 그 3중 정상회담 끝에 우리나라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앞장선 거로다가 선언을 했어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이 얼마 전에 이제 암살된 아베 전 일본 수상이 제의한 거예요. 2007년인가 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도와 태평양 일대에 있는 섬나라들, 그러니까 해양 국가들 중심으로다가 해양으로 다 진출하고자 하는 이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막자, 봉쇄하자라는 군사동맹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런 전략을 쓰면 어떡하냐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가 보기에 그거 중국 견제하는데 좋겠는데 라고 하고 트럼프가 받아들였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역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태평양 연안 또는 인도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다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인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주저주저 뭐 그냥 견제 이렇게 뭐 대면하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앞장을 딱 서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뭐 말하자면 이제 선봉 역할하겠다, 뭐 이런 역할을 지금 자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G20 대회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을 앞에다 놓고 그 우크라이나 침략은 그 이 국제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이 그 선언을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그거 알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자원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거 의식해서 다 피하는 거예요. 다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대놓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식적으로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고 러시아에게도 그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우리가 대륙 국가에게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지혜를 좀 깨닫고 옛 지혜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 자체가 평화를 가장 지향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피봇 국가로서 정말 균형 감각 이런 것을 지녀야 되는데,
하여간 정말 삼국 통일신라 시대도 얘기를 해주셨고 항상 그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을 이렇게 통합하는 조화와 균형 이것을 모색해온 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지혜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대선 원불교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선 교무님은 현재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이신데 한국종교인연대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아마 우리 한국에 설립이 돼서 종교 연대 기구로 성장을 해왔고 지구와 생명체들을 위하고 평화와 정의,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 종교 연대의 사명을 띠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 교무님은 같은 맥락에서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형제 폐지에도 앞장서 오셨고 이외에도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도 가장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즉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다원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하반기 강연회가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박한 흐름 속에서 조금 전에 이명진 교수님도 우려를 하셨지만 이 흐름 속에서 남과 북, 즉 한민족 공동체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원불교 차원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불교 김대선 교무입니다. 특별히 오늘 코리아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진 교수님께서 너무 광범위한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에게는 큰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족 공동체라는 건 세계 이제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민족 의식을 형성하고 또 영토 또 통일, 국가의 번영,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상 보장이라든가 또 구축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통합하며 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이 바로 민족 공동체의 그런 이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진 우리 교수님께서 신시 사축의 그 은혜, 사랑, 공경, 효도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한국 사회는 뭐 정문화죠. 정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이 사회 정화를 위하고 사회를 향도하고 이렇게 또 이게 조화와 그런 융합 그런 문화는 이미 우리 국민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 이미 또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사회적인 현상, 그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불교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소태산 대통령께서 이론주의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론주의. 그 이론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론상의 지를 최고의 이상. 그러니까 저희 온불교의 상징이 이론상이죠. 이론상인데 그 이론상이 최고의 이상과 근본 이념을 하는 상호 태도 또는 이론상 진리에 바탕하여 모든 진리관이나 존재론 또는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각득한 진리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 중생의 그런 본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론상을 만들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론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굉장히 그 광의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론주의야말로 우리가
이 어떤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종교와 이제 종교적 그런 그 배타심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철학적 존재를 이렇게 한대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은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또 우주 만유의 한 기운으로 한 동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주의 사상을 이제 2대 교주인 정산이 송규 종사님께서 이 삼동윤리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삼동윤리는 바로 이제 평화의 길이다, 또 평화의 도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이제 동원돌이다. 이게 동원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와 교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으로 돌인 것을 알아서 대동하바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가 같기 때문에 정신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동하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기연계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다. 동포. 저희들이 이제 인류 사회가 이제 인류 공동체, 지구 공동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의 기운으로 좀 연대된 거죠. 단지 이제 뭐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변화가 돼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종과 이 생명의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동기연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기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동척사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공동으로 선을 개척하고 또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다 함께 인류가 공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이제 인류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이제 하나의 사업들이 개개인의 모든 사업들이 대동화합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원불교에서 말씀하는 그 정산종사가 대종사님의 이론주의를 좀 더 뭐랄까요? 그 받침을 이론주의를 더 첨벙한 내용을 더 받쳐주시는 내용이 삼동윤리다. 이 삼동윤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 대산종사께서는 종교 유할 문제까지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동윤리 이론주의는 그 종교적으로 볼 때에 세계 평화를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이념을 이렇게 바탕해 준 그런 바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세계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에 앞서서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시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종교학자인 한스 킹은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고 세계 평화는 종교 평화 없이 이룰 수 없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평화와 종교 평화는 밀접한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의적인 그런 세계 평화는 지구촌의 모든 존재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역사상에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상은 다른 생명체와 그런 그 어떤 모든 존재의 공존과 소통으로 생명의 평등과 존중사등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통령께서는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이 돼야 이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과 육이 쌍전하고 내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사랑이 된다. 결함이 없는 그 결함이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그 과학 문명이 함께 겸전해야 쌍전해야만이 우리가 이 결함이 없는 평화 안락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 법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에 저희들은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빈곤의 문제, 어떤 또 생태계의 변화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 평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평화의 그 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론주의로 이렇게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종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 마음 자체가 이 평온하고 화목하여서 전쟁과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합니다. 평화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평화와
평화와 개인의 내면적 마음에서 심적 갈등이 없는 이 평화라는 두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 또는 개인의 내면적 마음의 평화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이 치성하게 되었으므로 마음 공부로 욕심을 황복받아야 마음의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나아가서 세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 평화가 결국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민족 공동체와 평화를 위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 민족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국가 이념이 이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여서 자리이타의 정신을 고양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의 정신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건 남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궁극적으로 자리이타다. 어떤 개인주의가 아니고 또 자기 집단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 전문화이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리이타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우리 종교가 해야 할 궁극적인 그런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간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소통으로 화합하자. 조금 전에 이명준 교수님께서 이제 오녀 스님의 화쟁사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남남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그런 갈등도 있죠. 또 인연 간의 그런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라든가 또 이제 우리 남과 북 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 좌와 우라는 그런 이념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궁극적으로 이 남남 갈등, 지역 간의 그런 그 문제라든가 인연 간의 문제를 초월해야 하지 않겠냐. 그 초월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화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포교라든가 선교, 교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이렇게 함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 간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저희 한국 사회는 종교 간의 그런 대화 문제에 대해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그 장점들을 우리 국가가 좀 정치가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는 정교 동심이므로 화합 동진하여 한반도 평화는 물론 평화 통일의 과제를 이렇게 실현하자. 저 원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정교 동심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화합 동진해야 한다. 그래서 화합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 통일의 그런 큰 과제, 또 한반도 평화, 또 인류 평화 문제는 우리가 국가 또 그 안에 있는 종교의 그런 축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만이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을 보더라도 정치적인 당을 보더라도 초당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도 굉장히 당대당의 그런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이제 어떤 종교가 좀 들어서서 좀 한반도 평화 문제들을 과거에 보면 원탁회의라든가 또 무슨 모임들 이렇게 저희들이 종교가 좀 제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는 나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저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좀 약간 대북 지원 사업을 좀 했다 말았다 그냥 요즘은 또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6.25 전쟁 이후로 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경제 대국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동안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인데 가장 가까운 우선 우리 민족인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인도적 지원부터 우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시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북 관계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 강화로 이 한반도 평화 조성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편 원장님께서도 KCRP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에 남북한 종교인의 그런 그 정례화 모임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후로 또 그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남북 종교인들이 그 정례적인 교류를 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종교인들은 정치를 떠나서 이건 정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종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계 종교연합의 역할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KCRP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URI 코리아도 한국 종교연합도 이 종교인연대도 아까 조금 전에 1999년도에 이렇게 발족했지만은 세계 본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또 이 참가 국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 거의 90개 국가가 이 정도 이렇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지혜가 한 1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우리 한국 종교인 다 접하지 못했지만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서 이 국제사회 세계 종교연합의 역할적 연대 그런 정신들이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회문화 교류 대북 관계는 사회문화 교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 사회문화 교류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은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가 결국 인류사의 그 평화를 지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 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참 우리 남북 간에 우리 문제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에 대해서 민족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그 원불교 교법에 따라 교법에 또 근거하고 또 우리가 현재 우리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동화합에 그야말로 원불교는 이제 이론상 그렇죠. 저희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가 사실은 한국종교인평화 KCRP에서 그 이전에는 이제 타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1998년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한국 문화의 어떤 변화랄까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제 조금 많긴 하지만 용어의 사용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정말 그 초당적인 그런 협력을 견인을 하려면은 이런 대동화합 사상이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먹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원불교에서 많이 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찬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찬구 박사님은 사실 천도교와 뿌리가 같은 거죠. 수은교. 수은교의 법사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 3원장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 맺었죠? 예. 그렇습니까? 예.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종교 진영 그 울타리를 참 잘 이렇게 보듬어 오신 분이 있고 2003년에는 이제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여기에 이제 출범하면서 그래서 한바역도 하셨습니다. 특히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정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남북 그리고 해외까지 결의를 살리는 정말 민족종교, 민족혼을 살리는 활동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한국 신종교학회 상임이사이시기도 한데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 아주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문화의 근본을 밝히고 이를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깊이 해오셨고 결국은 이게 통일 철학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이 험난한 국제 환경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그 해안을 민족 종교 관점에서 본 공동체 평화라는 그 제목 강연에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민족 종교의 관점에서 본 공동체 평화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저는 그 사상적 측면에서 그것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족 종교의 사상적 근원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인 원리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 청수, 정화서 이렇게 물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장 순수하고 그러한 순수한 우주의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로서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늘 하면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또 우리 종교적 원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속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지만 이 무하고 또 이 무자하고 이 붓을 한다는 무속신앙의 무하고 사실은 춤춘다는 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어떤 신명의 세계를 표현한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신신앙은 요즘에는 좀 낯선 말이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삼신신앙 속에서 생활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군의 홍익인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홍익인간 정신은 사실은 신시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은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더 단군으로부터 더 오래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군의 홍익인간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군의 고주선 건국을 우리가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개천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 사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지인 합일 사상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참성단의 그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서 천지인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위에서 보면은 저 위에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그러운 원은 바로 이제 하늘을 상징하죠. 아까 일원 사상도 말씀하셨지만 둥근 원이 바로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땅이 오히려 사각의 땅이 위에가 있고 하늘이 이제 아래와 있죠. 그러면서 사람은 바로 그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천지인이 어울려서 천재를 지내는 모습, 저것이 우리가 제사 의식 속에서 알 수 있는 천지인 사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천지인 사상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밀레 신종이죠. 우리가 유명한 신종인데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바로 그 에밀레 신종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음통이라고 있어요. 음통, 소리의 통 위에. 그러니까 음통이 없어도 소리는 나는데 특히 한국의 종들은 음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음통의 역할이 뭐냐 이건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일종의 소리를 고한다고 할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냥 때려서 소리가 난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난다는 개념보다도 이 종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늘에 먼저 들이는 의미가 있고, 바로 밑에는 이제 땅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냥 맨종을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자체를 하늘로도 올리고 땅으로도 내리는 그 역할을 인간이 하는, 그래서 천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에밀레 신종이 그 소리 자체도 아름답지만 저러한
천지인의 구조로 만든 저 자체도 아주 탁월한 구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상들은 인간 나를 중심으로 했지만 나의 존재를 하늘과 땅으로 연결하면서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투대항 비문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투대항 비문은 우리가 문헌으로 글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역사 유물입니다. 1600년 된 글자가 새겨져 있는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 저것이 바로 관계투대항 비인데요. 저 비에 보면은 이도여치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여자가 뭐 저 이자가 요즘 말하면 여론이라는 말이 저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얘기, 여론. 그래서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저때 여자는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수레의 여자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가만히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했던 것.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그 여론 정치가 이미 그 우리 관계투대항 비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선영 기업 국부 민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자기 생업을 가지고 편안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넉넉해진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생업이 있어야 정치가 바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투대항 비문은 1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가 다시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은 고은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원문은 좀 어렵지만 제가 간략히 추려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앞에서도 우리 이명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접하군생, 접하. 그러니까 만나고 이어주는 역할, 화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바로 풍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접하고 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서로 만나서 들을 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서로 교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그것이 풍류의 목적이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군생이라고 그랬어요. 군생, 무생명들. 구체적인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이 군생이라는 말이 아주 생태학적 용어거든요. 예, 뭐 백성이다, 뭐 국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생명들을 다 만남을 때 만나고 만남뿐만 아니라 요즘은 만남이란 말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어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 풍류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또 이 풍류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요즘 말로 하면 빛,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이런 뜻으로. 그래서 신라시대의 광명이세라는 말도 이런 풍류도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군생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남녀도 초월하고 사람과 만물도 초월하고 우리는 지금 만물 중심,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고 만물을 홀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인간과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또 모든 이 계층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 군생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특별히 하나 이제 여기서 유념할 것은 포함과 포함의 관계입니다. 위에 있는 포함은 물 속에다가 커피를 포함시키는 걸 포함이라고 하고 아래의 포함은 그냥 물그릇에다가 물을 담는 거예요. 그냥 담는 역할을 밑에는 포함. 위에 글자는 이제 다 이 머금는 거기 때문에 위에 글자는 포함이 저 함자는 머금을 함자고 이 밑에 함자는 이제 물을 담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말은 같지만 실내 포함 3교 했을 때 이 포함이라는 것은 물 속에 커피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야 제3의 아름다운 맛이 나오거든요. 그냥 물그릇에다가 물만 더하는 것은 그것은 포함이지 저 의미의 포함이 아니다. 3교를 포함했다는 얘기도 저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 사상 속에서 19세기에 민족 종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동학으로부터 우리 민족 종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 19세기의 현실 인식, 그 동경대전 용담유세에 나타난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인식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골라보면 각자의심, 각자 요즘 말로 하면 각자 도생,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 그러면서 불만 기본,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다음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알리는가. 그 당시에도 이미 괴질이 왔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괴질을 만나면 이러한 인간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개벽을 생각하게 되죠. 그 시대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또 우리 증산 선생님 같은 분은 천하가 다 병이 들었다. 천하 개병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상극시대다. 그래서 우리를 상생해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미 그 수은 선생님은 가련하다, 악우군수 가련하다. 우리나라의 운수가 가련하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그러한 위기를 그때 이미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은 내가 우리나라의 옥세를 보존해야 되겠다. 옥세. 이 국세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 강국의 이 국세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국세를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 같은 외종놈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일제 침략을 막기 이미 이전에 수은 선생님께서는 일본을 외존놈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아와 비아를 구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위기 해법,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내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고조선 시대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하나의 민족관이 형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지지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국시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당연히 민족의 자각의식을 가지고 민족이 분화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또 북부요 가야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열국이 분립이 됐지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토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백제 신라를 고구려가 쳤지만 정벌은 했어요. 정벌을 했지만 멸망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게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백제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건 뭐냐? 이미 형제라는 의식, 동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때려는 주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라는 반대였어요. 왜냐? 의사가 대입되기 때문에 신라는 어떻게든 가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가서 멸망을 시켜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신라가 통일했을까? 이런 의미를 갖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들이 민족관이 이미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물론 신라는 나중에 당나라를 축출했죠. 만약에 당나라를 축출하지 않고서 했으면 신라의 이 통일신라가 이제 나중에 역사로부터 이제 나쁜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나마 이제 의세하기가 개입이 됐지만,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신라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당나라를 축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최치원이 말한 이 포함 3교 접화 군생의 개념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결국 그 예세를 개입시켜서 통일을 이룬 이 과정에서 분열된 민족, 그 상처를 아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덕목이 바로 포함 3교요 접합 군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한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사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통일신라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에.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민족의식 그것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접합군생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은 바로 커피와 물은 만나면 아름다운 맛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함은 좋은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접화. 근데 이 접화는 아까 말한 이어지는 거, 만나는 거. 그런데 이 접화군생의 목적은 뭡니까? 동반 변화거든요.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같이 변하고 셋이 같이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접화군생은 오늘날 치다면 동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접화군생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결 구도에서가 청산되는, 그 동반 변화를 함으로써 대결 구도가 청산되고 갈등과 분열 또 분단이 청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접화군생이라는 말 속에서 무생명과 같이 한다는 그 생태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 접화군생이라는 말은 개체적 삶과 사회적 삶이 만나는 그것이 완성되는 의미로서도 이 접화군생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 이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어주는 무생명과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적 삶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1세기 우리 민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의 해법, 민족주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평화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그 근원적인 사상들을 보면은 동학이 가지고 있는 만인 평등 상상, 그 만인 평등은 만인 해원이고 바로 인내천, 사인여천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인간만 해원이 아니라 바로 만물 해원까지 이어지는 그 자연과의 조화까지 말할 수 있는 경천경인 경물로 이어지고, 또 이 동규일체 사상, 동규일체가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일과 동규일체, 남과 북, 인간과 만물, 인간과 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동규일체, 한 몸이라는 사상,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삭신이, 육신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고, 이 남북이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그 몸이 우리가 지금 나눠진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생태 관점에서 이해해야 남북 분단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화 공동체로 돌아가는 길은 홍익인관, 접화군생, 이 다시개벽 같은 우리 민족 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평화 공동체로 보관하는데 하나의 것이 이념적인 바탕이 되고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하나의 결의 얼, 우리 민족의 얼, 그것이 결국 평화 공동체를 보관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보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신의 복원은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자주의식을 표명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이 얼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세에 의존하거나 그럴 때보다도 자주의식을 가질 때 결국 동학은 자주의식을 회복하는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족주의 기본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결국 이러한 21세기에도 오늘 시대의 남북 분단 시대에도 우리 평화 공동체로 가는 길에 아직도 민족 종교의 그 가르침은 유효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그 자부심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정말 험난한 그러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를 쭉 해왔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온고이 지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생명력의 근원을 밝힐 수 있어야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는 사회과학 이론만 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석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오늘 우리 민족 공동체, 민족 사회 안에 있는 중요한 원리, 여기에 대한 이해, 또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졌었던 역사의 그 교훈,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은 100여 년 전과 사실 세기로 따지면은 3세기가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19세기, 20세기, 우리는 21세기인데 네. 그래서 이 3세기를 넘나드는 이 혼돈과 갈등의 우리 한반도 이 부분을 함께 짚어주신 세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 흐름은 더 빨라졌죠. 그 이전보다. 지금은 너무 빨라져서 어지러울 정도인데 그럴수록 오늘처럼 잠시 머물러서 역사의 교훈을 되살려 가지고 안정된 호흡을 찾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5회에 걸친 한반도 생명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 강연회를 마치면서 아무리 동북아 정세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한민족의 혼, 결의의 혼을 되살리는 그 힘과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세 분의 그 고언과 당부를 끝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굳건한 의지로 열어나가자 하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이 소중한 강연회를 아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김배성 교무님, 이찬구 박사님, 이면진 교수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